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일 DMK 오픈 세미나를 맡게 된 발표자 허종국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자가지도 학습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2021년 3월부터 DMK 연구실에 재학 중이며 김선봉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심층 강화 학습,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가지도 학습입니다. 아래에는 제 이메일을 기재해 두었으니 혹시 세미나를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메일을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가지도 학습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인트로에서 자가지도 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이전까지 대표적인 자가지도 학습 방법론들에 대해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고 해당 방법론들에 대한 한계점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세미나에서 다루는 자가지도 학습 방법론들은 이미지 기반이며 자연어 처리 쪽 자가지도 학습 방법론들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혹은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챕터 3에서는 이전의 자가지도 학습을 극복한 새로운 관례인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자가지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지도 학습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도학습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학습에서 모델은 흔히 CNN, 트랜스포머 등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특징을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터와 추출된 표현 벡터로부터 분류, 회귀 등의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레이블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비용적 소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반면에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가지도 학습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전 학습하고 이후에 원하는 지도 학습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로부터 표현 벡터를 추출을 한 후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터와 함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나올 용어들의 혼동을 막고자 간단히 용어를 정리하자면 흔히 말하는 백본 네트워크는 피처 익스트랙터 혹은 인코더라고 칭하고 인코더로부터 나온 특징 벡터를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특징 벡터로부터 특정 자가지도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MLP 헤드를 흔히 프로젝터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도학습 단계에서는 피처 익스트랙터는 그대로 가져오고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추어 MLP 헤드를 새롭게 구성하여 지도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미지 분야의 자가지도 학습의 최초 부류인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사용자가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레이블을 만들어 사전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제로 컨텍스트 프레딕션이라는 방법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 프레딕션은 특정 패치에 대해 임의로 뽑은 다른 패치의 상대적인 위치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패치를 기준으로 검은색 패치는 상대적으로 위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뽑은 두 패치를 인코더를 통해 특징을 추출한 후 프로젝터를 통해 어느 쪽 위치가 정답인지 예측하게 됩니다. 정답은 위쪽이니 다음과 같이 레이블을 줄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프레딕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퍼즐 맞추듯이 풀면 이미지에 대한 표현 학습이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 자가지도 학습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석호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소, 컬러라이제이션, 카운트, 로테이션 등 다양한 방법론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휴리스틱에 기반하여 태스크를 정의하기 때문에 표현 벡터가 과연 이미지의 본질을 잘 추출하기보다는 사전에 정의한 태스크에 맞추어 학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나오는 SS의 방법론들은 휴리스틱에 상관없이 각 객체, 인스턴스의 표현을 잘 추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 이후 컨트라스티브 러닝, 클러스터링,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우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미지에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해도 이미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샘플 페어는 포지티브,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샘플 페어는 네거티브로 정의하여 포지티브 페어는 코사인 유사도가 크게, 네거티브 페어는 코사인 유사도가 작아지도록 학습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싱클리어에 대해 애니메이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n개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 샘플이 있을 때 똑같은 이미지를 돌리거나 일부 자르거나 색깔의 왜곡을 주어서 다른 샘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2n개의 이미지를 인코더에 태워서 특징 벡터를 뽑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통해 길이가 1인 하이퍼스피어에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학습 전에는 이렇게 같은 이미지에서 나와도 거리가 멀게 매핑되지만 포지티브끼리 끌어당기고 네거티브끼리 밀어냄으로써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이때 같은 이미지 간의 코사인 유사도는 크고 다른 이미지 간의 유사도는 작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스턴스 개수만큼 클래스가 생긴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흔히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기반 방법론이라고도 칭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두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호 연구원의 세미나에서는 MPID, 모코, 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민구 연구원의 세미나에서는 같은 범주 클래스라도 네거티브로 정의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폴스 네거티브 캔슬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이슈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량의 네거티브 샘플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치나 메모리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디스틸레이션 기반 SSL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범주 의미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간주하여 의미론적 유사성 포착 능력을 저해시키는 false 네거티브 문제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기반 방법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먼저 메모리 이슈를 해결한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보고 이해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네거티브 샘플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다면 아래와 같이 네거티브 샘플 없이 같은 이미지에서 추출된 벡터가 가까워지도록 MSE 로스를 통해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때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콜랩스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만약 네거티브 샘플 없이 포지티브끼리 가까워지도록 학습한다면 이미지에 상관없이 프로젝션 벡터가 임의의 상수 벡터를 산출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은 비대칭적인 구조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트릭을 강제하여 콜랩스 리프레젠테이션 없이 포지티브 샘플만을 이용해 특징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대표적인 방법론은 바이올입니다. 바이올은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지만 파라미터가 서로 다른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각각의 인코더에 서로 다른 증강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를 태워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추출하고 이후 프로젝터를 통해 프로젝션 벡터를 상출합니다. 그 다음 프레딕터라는 별개의 MLP를 통해 타겟 네트워크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MSE 로스를 통해 학습되지만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를 통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올은 비대칭적인 구조와 타겟 네트워크의 EMA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콜랩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해결하였습니다. 바이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김재훈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올과 같은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은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달리 포지티브 페어 간 비교만 진행하기 때문에 메모리 요구량이 적고 false 네거티브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구조, 타겟 네트워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등 콜랩스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 구조적 제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론입니다.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론에 대해 소개드리기 앞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스레이션 방법은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클러스터링 방법은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론의 시초격 알고리즘인 딥 클러스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뉴럴넷을 통해 오분 표현부터가 이렇게 하이퍼스피어 상에 존재합니다. 이때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인스턴스별 할당된 클러스터를 수도 레이블로 지정하여 분류 문제처럼 크로스 엔트로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처럼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alse 네거티브 문제가 적고 결국에는 비슷한 객체들끼리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되도록 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유사성을 잘 포착하게 됩니다. 딥 클러스터는 empty 클러스터 혹은 클러스터 임밸런스 문제 등으로 인한 트리비얼 솔루션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김현지 연구원의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딥 클러스터 이외에도 스웨이브와 PCL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딥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링 단계가 비용이 많이 들며 비동기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스케일업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 나온 스웨이브가 온라인 클러스터링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스웨이브 또한 대량의 네거티브 샘플과의 비교를 요구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방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 방법론들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이미지가 회전한 각도, 패치의 위치 등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레이블을 생성하여 사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휴리스틱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특정 태스크에 국한되게 특징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제한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어그멘테이션에 상관없이 동일 객체로부터 나온 페어는 포지티브, 다른 객체로부터 나온 페어는 네거티브로 간주하여 동일 객체 간 코사인 유사도는 크게, 다른 객체 간 코사인 유사도는 작게 학습합니다. 단점으로는 메모리 사이즈가 매우 크고 false 네거티브 문제가 존재합니다. 디스레이션 기반 방법은 네거티브 페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없지만 비대칭적인 구조 등의 모델 구조의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은 false 네거티브 문제가 적지만 오프라인 클러스터링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똑같이 메모리 사이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가지도 학습 트렌드인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방법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3개의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방법론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프리텍스트 태스크와 비교했을 때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비교했을 때 네거티브 샘플로 인한 메모리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클러스터링을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고 디스레이션 기반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는 비대칭적인 구조 또는 배치 노멀리제이션 그리고 EMA 업데이트 등의 제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발로우 트윈스입니다. ICML 2021에서 발표되었고 페이스북 AI 리서치 기터브의 파이토치 기반 코드가 간결하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페어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문상에서도 파이토치 스타일의 수도 코드가 매우 직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발로우 트윈스라는 방법론의 이름은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발로우라는 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데이비드 발로우의 1961년 논문인 Possible Principles Underlying the Transformation of Sensory Messages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습니다. 신호 처리의 목표는 굉장히 중복된 정보를 독립된 요소의 코드로 인코딩하는 것이다. 발로우 트윈스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제한된 크기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에 정보를 인코딩할 때 정보의 중복을 감소시켜 인코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시로 스파이더맨에 대해 3사람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고 하였을 때 이렇게 3명이 독립적인 정보를 잘 인코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복되는 정보를 인코딩하기 때문에 파란색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파이더 그리고 맨이라는 두 개밖에 정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각각의 사람을 개별적인 1차원 벡터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각 요소별 정보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발로우 트윈스의 목표입니다. 발로우 트윈스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개의 이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후 각각 인코더와 프로젝터를 통과시켜 n/d의 인베딩 벡터, 다른 말로 프로젝션 벡터가 추출됩니다. 이후 n/d 매트릭스 두 개를 가지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i, j번째 요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2,3 요소는 ZA의 i번째 피처, 두 번째 피처와 ZB의 j번째 피처, 세 번째 피처의 상관계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가까워지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식으로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수식에서 빨간색 부분은 다이아고널 컴포넌트의 상관계수가 1이 되도록, 즉 이미지 증강기법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손실함수의 파란색 부분은 인베딩 벡터가 개별적인 요소가 독립적인 정보를 인코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발로우 트윈스는 기존 SSL 방법론들이 가졌던 아래와 같은 트릭들 없이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스웨이브의 멀티크롭, 그리고 모코, 펄, 심클리어의 네거티브 페어, 그리고 모코나 바이올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인코더, 그리고 바이올이 가지고 있는 어시메트릭 아키텍처 등의 트릭 없이도 이렇게 테이블 1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이블 1의 경우에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한 네즈넷 50 인코더에 대해 파라미터를 프리즈시키고 단순히 선형 레이어만 얹어서 전이 학습한 후 탑1 어큐러시와 탑5 어큐러시를 비교하는 일명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의 결과입니다. 멀티크롭을 포함한 스웨이브나 바이올에 비해 약간 성능이 낮지만 구조적 제약이 덜하며 더 낮은 메모리와 배치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입니다. 테이블 2는 프리즈 없이 1% 혹은 10% 레이블만 사용하여 전이 학습하였을 때의 성능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학습한 발로우 트윈스는 이미 일반화된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블이 적어도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3는 플레이스, VOC, inet 등 사전 학습 데이터와 다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전이 학습하였을 때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발로우 트윈스에서는 기존 SSL과 달리 프로젝터의 입력 차원, 즉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의 차원보다 프로젝터의 출력 차원, 즉 인베딩, 다른 말로 프로젝션 벡터의 차원이 더 큰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오른쪽 장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터의 디멘션이 커질수록 전이학습의 성능이 올라간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터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 테니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전이학습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터 헤드를 떼고 전이학습에 위한 MLP를 별도로 구성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실험은 인코더를 통해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는 크기가 2048로 고정을 하게 되고, 프로젝터의 디멘션을 증가시켜서 성능을 측정한 실험이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의 크기는 전이학습 단계에서 이 모든 실험에 대해 똑같게 됩니다. 즉 프로젝션 벡터의 크기를 늘려 개별 요소의 상관성을 줄이게 되면 그 여파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의 정보 추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소개할 방문원들도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라 프로젝션 벡터의 크기를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심클리어와 다르게 메모리 요구량이 작기 때문에 프로젝터의 크기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 논문은 화이트닝 MSE, 줄여서 WMSE라는 방법론으로 똑같이 ICML 2021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 또한 아래 GitHub에서 간략하게 코드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닝 트랜스폼이란 프로젝션 벡터를 평균 0이고 공문산 행렬이 단위 행렬인 스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매핑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프로젝션 벡터를 하이퍼스피어 상에 골고루 흩뿌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WMSE는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통해
데이터를 흩뿌린 후 MSE를 통해 동일한 객체로부터 나온 프로젝션 벡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쪽 그림과 같이 단순히 MSE 로스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이미지에 상관없이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혹은 프로젝션 벡터가 상수 벡터로 산출되는 콜랩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로부터 뽑은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는 프로젝터를 통해 이렇게 하이퍼스피어 상에 매핑이 되게 되는데, 네거티브 샘플 없이 포지티브 샘플만을 활용할 경우 이미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쪽에 쏠리게 됩니다. 화이트닝 트랜스폼은 이렇게 모든 벡터를 골고루 흩뿌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닝은 네거티브 샘플 없이 데이터를 골고루 흩뿌릴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포지티브 페어 개수를 늘려서 멀티 포지티브 샘플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WMSE 로스의 포뮬레이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미지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취한 후 인코더와 프로젝터를 통해 추출한 임베딩 벡터 VI와 VJ가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이 두 임베딩 벡터 간의 거리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함수가 되겠고, 각 임베딩 벡터의 개별적인 컴포넌트는 이렇게 독립이 되길 원합니다. 거리 함수는 아래와 같이 각 임베딩 벡터를 L2 정규화한 값에 대해 L2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다음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로스로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약식 없이 목적 함수만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n개의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 d번의 어그멘테이션을 취하게 된다면 이렇게 k는 n 곱하기 d만큼의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이미지들은 d 곱하기 d-1 나누기 2만큼의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미지별로 모든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이 거리를 최소화할 경우 수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렇게만 학습할 경우 콜랩스가 생기게 됩니다. 손실함수에서 V라는 임베딩 벡터 대신 새로운 벡터 Z라는 벡터에 대해 거리를 최소화하는 수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때 Z는 이 V라는 임베딩 벡터의 화이트닝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된 결과입니다. 화이트닝 트랜스폼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으며, 여기서 파라미터 WV와 뮤V는 오른쪽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뮤V는 K개의 이미지 벡터에 대한 평균 벡터이며 WV는 K개의 이미지 벡터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먼저 구한 다음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분해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V를 Z로 변환하게 되면 Z는 평균이 0이고 각 개별 요소에 상관성이 없는 스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골고루 매핑된다고 합니다. PCA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Z 중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만 MSE 로스를 최소화하더라도 다른 이미지 벡터들은 이미 골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에 콜랩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이트닝은 본 논문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흩뿌리기 때문에 콜랩스를 방지하고 화이트닝 과정에서 개별 요소의 공분산 또한 0이 되기 때문에 리던던시 리덕션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WMSE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n개 이미지에 대해 d개 어그멘테이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지티브 페어는 d 곱하기 d-1 나누기 2이기 때문에 각 이미지별로 색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와 프로젝터를 통과합니다. 단순히 프로젝터를 통해 통과한 프로젝션 벡터, 임베딩 벡터 V를 하이퍼스피어에 매칭시켜 MSE 로스를 통해 학습한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미지에 상관없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게 되겠지만, V에 대해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적용시켜 만든 Z를 매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벡터 Z가 하이퍼스피어 상에 골고루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벡터 Z 중 포지티브 쌍의 거리만 최소화하도록 한다면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페어 간의 비교하는 손실함수 없이 같은 이미지 간의 거리는 가깝고 다른 이미지 간의 거리는 멀게 됩니다. WMS에서 화이트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UV와 WV를 배치별로 구해서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배치별로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베리언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배치 슬라이싱이라는 트릭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배치에 대한 뮤와 W가 아니라 서브 배치 단위로 구하여 적용한다는 것인데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n/d의 프로젝션 벡터 배치에 대해 원본 이미지별 하나씩만 들어가도록 배치를 파티션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파티션에 대해서 동일한 퍼뮤테이션으로 순서를 섞어주고 다시 한번 파티션을 특정 크기의 서브 배치 사이즈만큼 쪼개서 이 6개의 서브 배치에 대해서 별도로 U와 W를 구해서 라이트닝을 수행합니다. 이때 서브 배치 사이즈는 임베딩 사이즈에 이렇게 2배가 돼야 W를 유추하는 데 쓰이는 공분산 행렬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지네 18에 대해 사전 학습한 후 프리즈된 인코더에 대해 하나의 선형 레이어만 붙여서 학습, 평가하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인코더를 통해 뽑은 표현 벡터를 가지고 KNN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분류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WMSE2와 WMSE4는 포지티브 샘플 개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D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데 실험 결과에서는 D는 2일 때와 D가 4일 때의 결과를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D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험하였을 때 성능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실험 결과는 논문을 통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금일 세미나의 마지막 논문인 VRC 레그입니다. VRC 레그는 발로트윈스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AI 리서치 기터브에 코드가 있으며 어펜딕스에 파이토치 스타일 수도 코드가 있습니다. VRC 레그는 베리언스, 인베리언스, 코베리언스에 대한 규제와 손실 함수를 통해 콜랩스를 방지하고 의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규제와 손실 함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SSL 방문론처럼 웨이트 쉐어링, 배치 노멀리제이션, 메모리 뱅크, 타겟 인코더 등 메모리나 모델 구조적 제약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인베리언스 텀은 기존의 친숙한 MSE 로스로서 해당 로스만 사용할 경우 위쪽 그림처럼 콜랩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텀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베리언스, 인베리언스, 코베리언스 규제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언스 규제화는 각 임베딩 차원의 분산을 특정 인기값보다 크게 함으로써 콘스탄트 벡터로 매핑되는 콜랩스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인베리언스 규제화는 기존 디스틸레이션 기반 반복론과 동일하게 객체로부터 나온 임베딩이 유사해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코베리언스 규제화는 임베딩 차원의 요소 간 상관성을 줄임으로써 리던던시를 최소화하는 역할입니다. 발로트윈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두 이미지에 대해 인코더와 프로젝터를 통해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는 것까지는 모든 SSL 방법론들이 공통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발로트윈스처럼 프로젝터의 아웃풋 디멘션이 인풋 디멘션보다 크도록 하였습니다. 인베리언스 텀은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n개의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 L2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n은 이제 이미지 개수, i는 이미지 인덱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추가로 지금 인코더 부분이 세타와 세타 프라임으로 서로 다른 인코더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동일한 인코더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VRC의 레그의 장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할 수도 있고 같은 구조지만 웨이트 쉐어링을 하는 등 구조나 학습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베리언스 규제화는 특정 임베딩 차원에 대한 분산이 인계값보다 커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이때는 이미지별이 아니라 임베딩 차원별이기 때문에 수식에서 n이 아니라 임베딩 차원 크기 d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마 빼기 해당 차원의 표준 편차와 0에 대한 맥스 값을 통해 표현되는데 입실론은 매우 작은 실수로서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 넣었을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해당 함수를 잠깐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 ZJ의 표준 편차가
감마에 가까워질수록 손실함수는 작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표준 편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임계값 감마가 넘어갈 경우 손실함수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분산을 안 쓰고 표준 편차를 사용하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손실함수에서 표준 편차 대신 분산을 쓰게 된다면 오른쪽과 같이 표준 편차가 0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가 0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식에서 베리언스가 아닌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베리언스 귀지화 부분입니다. 두 인코더에서 나온 n by d의 프로젝션 벡터가 이제 각각 인코더별로 존재할 때 각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 벡터의 개별 컴포넌트 간 공분산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제로 센터된 Z 매트릭스를 내적하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각각 만들게 되고 발로우 트윈스처럼 서로 다른 임베딩 컴포넌트 간 공분산을 최소화합니다. 실제 수식상으로는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1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없고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이제 0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임베딩 컴포넌트 간의 정보 중복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VRC 레그의 코베리언스 레귤러리제이션 텀과 발로우 트윈스의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발로우 트윈스는 서로 다른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 베리어블 간의 상관관계인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라면 VRC 레그는 각각 인코더별로 코베리언스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데 뒷부분 실험 결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RC 레그의 토탈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베리언스,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텀의 가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베리언스의 가중치 누는 1로 고정하고 인베리언스와 베리언스 텀의 가중치인 람다와 뮤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 구했다고 합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람다와 뮤를 20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활용하시는 태스크마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 인베리언스 텀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이 같아지도록, 베리언스 텀은 임베딩 벡터의 컴포넌트의 분산이 특정 임계값보다 크게 함으로써 콘스탄트 벡터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코베리언스 텀은 임베딩 컴포넌트 간 상관성을 줄여 정보 중복을 감소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1은 프리즈된 인코더에 선형 레이를 붙여 학습, 평가하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과 파인 튜닝 할 때 레이블 데이터를 조금만 사용하여 평가하는 세마이 슈퍼바이즈 이밸루에이션의 결과이고, 테이블 2는 플레이스, VOC, 아이넷 등 사전학습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의 리니어 이밸루에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VRC 레그가 기존의 스웨이브보다는 성능이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듈 구조나 메모리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발로우 트윈스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최소화시키고 VRC 레그는 각 인코더의 코베리언스를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VRC 레그가 발로우 트윈스와 다른 방식을 선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래 실험 결과는 MS-코코 데이터셋에 대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따로 두어 멀티모달 방식으로 사전학습한 후 컨텐트 리트리벌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표인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리콜 점수를 나타내 주는데 VRC 레그가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이 설명하길 VRC 레그는 인코더별로 각각 규제화하기 때문에 각 인코더의 모달리티가 다르거나 혹은 그로 인한 임베딩 벡터의 통계량이 다르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로우 트윈스는 각 인코더의 결과를 페어링하여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달리티나 임베딩 벡터의 통계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VRC 레그는 인코더의 구조가 달라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파라미터를 쉐어링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 5는 이러한 옵션별 VRC 레그와 나머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SW는 같은 모델 구조를 사용하면서 파라미터를 쉐어링하는 경우, DW는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지만 파라미터를 쉐어링하지 않는 경우,
DA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바이올의 경우 EMA 업데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VRC 레그가 구조적 제약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론인 싱클리어와 발로트윈스는 본래는 동일한 인코더를 가정하는 방법론이지만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다른 아키텍처와 페어링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자면 동일한 구조를 사용할 경우 파라미터를 쉐어링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CNN과 VRT 계열을 합치는 것보다 CNN과 CNN 계열을 합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RC 레그는 다른 SSL 방법론에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인 바이올과 심시암의 베리언스 텀만 추가한 결과인데 기존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VRC 레그가 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기존 방법론에도 부가적인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금일 세미나에는 기존 SSL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한계점을 살펴본 후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리던던시 리덕션을 해결하면서 콜랩스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점으로는 모델 구조적 제약과 메모리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발로트윈스, WMC, VRC 레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